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느야. 엔서야. 김범래입니다. 아유, 나가 너. 내가 우리 컨셉 숙지 제대로 하고 오라 했지. 네. 나 똘기. 누구세요? 똘기가 누구세요? 똘기. 왜 여기 계세요? 또 왔네. 지직선 최초 지겨워. 두 번째로 온 게스트. 아, 두 번째로 치는구나. 맞지? 게스트로 그치. 온 건 두 번째니까. 또 왔어. 그러네. 우리가 박하다. 제발 나와줘. 이래놓고. 반겨주라 한번 또 제발.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느껴진다. 괜찮아 근데 뭐. 아, 그래도 똘기가 우리가 와달라 해가지고 바로 왔다? 그니까. 아니, 오늘 방송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아니 근데 말투가 그니까. 말투가 대본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네. 아 그래? 마치 이게 짜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아 나는 아직 반모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아. 너 사석에서는 욕도 하고 그러잖아. 사석에선 욕을 안느가 제일 많이 하잖아. 나 황골탈퇴 할 거니까 그런 말 삼가해. 뭐 사석에서 한골탈퇴한다고? 아, 이미지 세신 할 거니까. 어. 나 욕한다는 얘기 하지 마 이제. 지금 그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이미 막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 이래놓고. 이미 하지 말라는 태도부터가 황골탈퇴가 안 돼 지금. 여기서부터 글러 먹었다. 어. 오케이. 너 뭐 할 거 있지 않아, 범리야? 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맡겨놓은 거 있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 나보고 하라고 읽어봐라 좀. 이제 후원을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소중한 청취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즌2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1화, 2화를 듣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우선 팟빵을 통해서 서인쿠님이 시즌2 1화 남이해주는 MBTI가 더 정확하대 편에 1,000원 후원해주셨고 똑같은 에피소드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이 1,000원 후원해주셨고 2화에 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이 1,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줬고 이장관님. 시즌1 행복을 찾아서 편에 아. W 마운틴님께서 5,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 행복을 찾아서가 약간 잊을만 하면 언급된다? 그런 것 같아. 스테디셀러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걸 다시 예전에 댓글에서 한 번씩 다시 듣는다라고 하셨던 와, 분도 나도 계셨던 한번 들어봐야겠다. 만큼 그리고 또 계좌 후원으로 송희님께서 4명 모인 기념 복귀 축하용 해서 오. 4만 원을 아, so sweet. 숫자를 맞춰주신 게 진짜 스윗하시다. 그니까. 해주셨고 또 똘기 금이환양이라는 와, 진짜? 너가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예금자 명으로 10,000원 후원해주셨고 또 와. 박준영님께서 10,000원 계좌 와. 후원해주셨습니다. 이거 똘기 모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렉트로? 그러게. 얼마였지 총? 모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겨. 댓글을 우리가 저번에 사실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지? 댓글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 그치, 댓글이 그치.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치, 에피소드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음. 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댓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만 읽어볼까? 나는 근데 생각보다 우리 복귀 방송보다 2화 업로드 되고 나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그게 좀 놀라웠어요. 나도 근데 녹음할 때 2화 녹음한 거 좀 좋았거든? 아, 우리끼리 그래?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지? 요즘 무슨 글쎄밖에 생각하면서 기억이 안 나. 사는지. 글쎄. 썸네일 속 글쎄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최근에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지. 근데 그렇게 방송했는데 콩피아님이 팟빵 댓글로 진짜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데. 나도 이 이렇게. 댓글 기억나.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로 2화 때는 그 안느가 그냥 평소에 무슨 생각하면 사는지 얘기해보자 하고 아무 소재도 주제도 없어서 나도 진짜 무슨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일 얘기를 1시간을 한 거야. 그치. 우리가 약간 커리어 이야기 좀 했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나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 좀... 괜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네, 그리고 비슷하게 계란이 왔어요. 그거 님께서 내가 읽으려 했는데. 읽으세요. 아니야.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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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읽을래요. 황곤 탈퇴하신다길래 도와드리는 건데. 자, 계란이 왔어요 님의 댓글을 읽어보고 싶은데 너희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난 이 댓글을 보자마자 좋아요를 눌렀어. 되게 시적이다.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 나만 그랬어? 네, 되게 좋은 댓글이었던 것 같아. 뭉클하지 않았어? 맞아. 뭔가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뜻이지만
그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그치, 같은. 되게 어르신일 것 같지 않아? 최소 우리 부모님. 이랬는데 우리 또래일 수도 있어. 그냥 맞아. 그냥 감성이 많은 친구일 수도 있어. 아 맞아. 어릴 어리신 수도? 분일 수도 있다 우리보다. 좀 개구리반님이 똘기님 돌아오신 게 삼스파 모였던 것처럼 놀랐다고. 삼스파? 삼스파가 뭐야? 뭔지 모르는구나. 난 네. 아는데. 삼스파가 뭐야? 삼스파. 아 삼스파를 몰라? 상식이야? 약간 2022년 상식이지. 삼 스파이더맨. 그치. 삼 스파이더맨을 삼스파라 그래? 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즘 어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너가 아는 것부터 이미 글렀어 지금. 너가 알면은 찐 유행어가 아니야. 황골 탈퇴 어디 갔어? 더 독해지겠다는 건가? 어떡하냐 진짜. 더 독한 쪽으로 한 걸 달 테.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할 정도로 놀라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뻐가지고 왜 웃지? 그래서 어깨가 좀 올라가 있는 거야 오늘 좀 기대등등하네 오늘 좀. 오늘 좀 기분 좋았어 이 댓글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저러네. 서사가 좋았어. 이게 다른 댓글에 다른 분은 이렇게 뭐 똘기님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무릎 꿇고 드릴게요. 맞아. 그것도 봤어. 그 댓글도 재밌었는데. 서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 읽어보면 플로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닉네임 지지익선용 계정님께서 반말 모드로 해서 그런지 모두들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반말로 방송을 하는 게 지금 하는 당사자도 되게 어색한데 난 안 어색한데? 아니 당사자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당사자의 의미를 내가 몰랐네. 근데 이제 하는 사람도 약간 어색한데 너무 좋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범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다지. 반모를. 아 진짜? 그럴 법하지 또 들어보니까. 그치 뭐 듣자마자 납득이 갔는데 여기서 반대를 했다면 범례였겠지. 그치. 우리가 사실은 드디어 이제 박수 칠 일이 오고야 말았지. 와우. 박수 칠 준비됐어? 네. 우리가 드디어 광고를 찍게 되었어. 지지익선의 첫 광고. 첫 광고 광고인가? 맞지? 첫 광고야. 너 왜 몰라? 첫 광고인지. 첫 광고지. 리액션이야. 방송을 이렇게 모르네. 진짜. 막 방송 제작 김범리한테 받으니까 네. 아무튼 순간 황골 탈퇴라는 키워드가 내 머리를 지났어.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찍게 되었고 이제 광고 방송임을 앞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광고주가 누구지? 무려 민음사. 와우. 그 유명한. 진짜 우리나라 출판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 이 정도 아니지. 그 정도야? 2020년 이후로는 매출 1등. 민음사가? 민음사니까. 그래? 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아니 원래도 계속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는 출판사고 유명한 건 알고 있었어. 업력도 1966년부터인가? 뭐야 앤서 민음사 직원이야. 나 사실은 민음사 진짜 좋아해. 진짜? 내가 왜?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민음사 TV야. 왜? 그 민음사 TV가 진짜 이제 좀 교양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능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재밌어. 거기 나오시는 마케팅부 조아란 차장님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진짜? 뭐야? 러브레터네. 러브레터야 이거. 나 들으실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성덕이네 성덕. 성덕이야. 그 음성 편지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음성 편지 한번 해.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고. 진짜? 어쩐지 우리 광고 제의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맞아. 적극적이지 않았어? 맞아. 앤서 나는 진짜 좋아했어. 단순히 앤서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민음사에서 이제 지직선에 문을 두드리신 후 어떤 책을 하나 던져주고 가셨어. 신간이 나왔다. 이 우매한 중생들을 한번 읽어봐라면서 책을 던져주셨는데 책의 제목이 뭐지? 회복력 시대. 회복력 시대. 저자가 누구지? 제러미 래프킨. 그리고 오늘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엄청난 와우. 소식이 있다. 이번에 이벤트는 좀 급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회복력 시대를 공짜로 읽으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 공지를 남겨줄 테니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만약 재생빨을 뒤로 옮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어야 이 책을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 맞아, 그럴 수 맞아. 있지. 아마 들어보시는 게 이득이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아. 나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은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치. 이게 강제성이 우리 나이에는 책 읽는데 정해지지는 않잖아. 없지, 잘. 없지. 이게 그리고 400페이지가 넘어. 책이 좀 그래? 꽤나 두꺼워. 꽤나 두꺼워. 그래서 좀 엄두가 안 났는데 다음 주
수까지 읽어야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심지어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이걸 읽고 있었어. 후회해 안 후회해? 팀 사람들 다 술 먹으러 가고 나 혼자 이제 숙소 들어와서 후회는 하지 않는데 그만큼 뭔가 계속 읽어볼수록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상태.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까지 읽을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주님이 이미 끄셨죠 지금. 이미 끄시고 다시는 지지익선에 광고 맡기지 말아라라고 지금 팀장님 하달하시죠. 똘기는 민음사 좋아해? 사실 나는 그 출판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근데 알고는 있었잖아. 알고는 있었지. 워낙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앤서만큼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 오늘 이제 소개할 책 그 리프킨이라는 작가가 워낙 한국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리프킨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가지고 또 더 주저없이 책을 받아서 들어서 읽었지. 좋다. 왜냐면 내가 보니까 여기 4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뭐 범례가 할 말이 많다고는 했는데 아까 범례 빼고 이제 앤서랑 똘기가 내가 그래? 보니까 약간의 덕후 기질이 있어. 요쪽에. 요쪽에. 왜냐면 나는 근데 이런 책은 나는 거의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이런 류의 책을. 사회과학 관련 도서? 그치. 그러니까 뭐 아예 안 읽어본 건 아니겠지만 되게 신선한 책이었어. 그리고 난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칭찬을 나는 오늘 많이 할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받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더라? 그치. 이게 제레미 리프킨이 몇 년이더라? 8년 동안 집필을 한 거래. 아 그래? 이 책을? 이 책 하나를 8년 동안 집필을 했고 맞아. 마지막 감사의 글에 써있더라고. 자기가 이제 40년 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들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만든 책이어가지고 전 세계 동시 발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목이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 올라가지고 광고를 왜 하시지? 우리한테 왜 광고를 하시지? 왜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와서 아니 이렇게 잘 될 책이면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게 바로 1등 출판사의 저력인 그런 거지. 확실히 그래도 좀 돈이 있으신가 보다. 나는 알라딘에서 보통 책을 사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봤을 때는 알라딘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1위야. 그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1위. 근데 그러니까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 저자분 얘기를 그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아. 앤서랑 똘기가. 그치. 앤서는 에피소드도 했었지 한번. 아니야. 네? 리프킨이랑 관련된 에피소드는 한 적이 없더라고 내가. 또 아는 척을 또 하다가 주제만 같은 건가? 주제만 좀 맥락에서 비슷했었던 것 같고 리프킨 워낙 뭐 방한도 많이 했고 똘기 말대로 청소년 필독도서, 대학생 필독도서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지만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은 직함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도 뭐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명비평가 이런 직함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래학자라는 수식어로 많이 불리고 미래학자, 영어로 퓨처리스트야? 좀 그렇게 불리겠지? 퓨처리스트? 이분 책 중에 이거 들어봤을 것 같아.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나 노동이랑 소유는 들어봤어. 이렇게 3가지 종말 시리즈가 유명하기도 하는데 리프킨이 진짜 대단한 거는 이 책을 거의 우리 나이랑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쯤에 썼단 말이야. 잠깐만. 20, 그 30년 책을 전에. 썼을 때 우리랑 동갑이었다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쯤에 이 책과 우리 나이가 좀 비슷하다. 말을 잘못했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20, 30년도 전에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어젠다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통찰이 대단하다. 통찰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 정말 리프킨이 미래학자가 맞다. 미래학자가 되려면 미래 예측을 좀 잘해야 되는 거네? 그치. 아무래도 좀 그 확률이 좀 높아야 되는 거네? 나는 리프킨에 대해서는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제대로 책을 읽어본 거는 그 노동의 종말? 그게 또 내가 예전에 지직선에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발제를 했을 때 살짝 참고를 한 책이기도 하고 워낙에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책들의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제대로 읽은 건 노동의 종말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노동의 종말도 민음 사건에? 본의 아니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나오겠지 책이. 그치. 해봉의 시대도 그러니까 민음사에서 나왔을 것 같고. 뭐 저자 얘기는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개쩌는 분이다. 그치. 이분이 쓴 책을 읽는 것 자체에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왜냐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처음에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나는 좋을 것 같냐면 우리 이러다 멸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류가 팬데믹도 좀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라던가 기후변화라던가 뭐 이런 소란스럽잖아요, 요즘 지구가.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앞에서 난 느낀 게 그거라고 생각해. 인간의 이 미친 듯한 나약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앞에서 뭔가 좀 세상이 변하는 것 같다. 약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인간이 먹이사슬 언제까지 가장 위에 있을 것 같냐. 이거에 대한 뭐 주제 영화도 많고 소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걸 읽어야 돼. 왜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진짜로 멸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가 없다. 시대가 변했고 우린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냥 멸종만이 길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그 흐름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이제 후에 나오는 뭐 기사나 다른 책들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 다른 얘기지만 내가 뭐 어느 분야는 잘 아는데 다른 분야 잘 모른다. 그럼 이 책을 그냥 쭉 읽으면 웬만한 분야에 대한 기본 상식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너무 소재가 다양해서 광범위,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훑는 것 같아. 그래서 읽다 보면은 우리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스쳐 지나가. 진짜로. 나 지금 턱 밑까지 차오를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책 내용이 앞부분에 보면은 보통 과학이랑 뭐 미술 얘기도 있고 아니 뭐 분야가 모든 분야가 다 있어. 진짜인 것 같아.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관통하는 주제가 있잖아, 이 책이. 그거를 너무 잘 엮어가지고 다 읽고 나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오히려 되돌아보니 쉬운 느낌? 이 저자가 쏟아냈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분이 40년대생이거든?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뭐 경험하고 이랬던 거를 하나의 어떤 시대의 제안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쏟아내는데 그게 앤서가 말한 것처럼 좀 그 나름 정리가 잘 되게끔 쓰여졌다라는 게 나의 한 줄 평이야. 근데 쏟아냈다라는 말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이게 읽으면 막 쏟아져. 맞아. 약간 무서워, 약간 벅차기도 한데 중간중간에 쏟아지니까 이걸 또 감사히 받아먹기는 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진짜 말 그대로 통찰력, 뭔가 지식을 넘어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난 좀 압도적이었다. 내가 사실 제목을 몇 개 뽑아놨거든. 에피소드 제목을. 이제 그 중에 한 갈래가 그런 거야. 하마터면 인류가 멸종될 뻔했다. 이 책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책으로 인류의 멸종을 막게 되었다고. 와,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 잘 뽑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책의 기준이 그런 거거든.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책.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준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바꿔주거나 내가 읽기 전과 후가 내 뭔가 영혼의 높이가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부합한다.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효율성에 대해 이제 좀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인간 자체가 효율성을 쫓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자기 반성 내지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되게 재밌는 글 읽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 뭔가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잠깐은 내 스스로 이 제러미 래프킨과 반대에 서서 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에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좀 그걸 먼저 얘기 좀 해볼까?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뭐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한 200년 정도 산업혁명 뭐 그 전후부터 해가지고 인류가 정말 지구의 역사상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 그거에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200년 넘게 인류가 발전해온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족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의 근본에 있는 것이 효율성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뭔가 업무를 했을 때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제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한 이쯤에서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해줘야 된다. 라는 게 이 책에 거의 관통하는 메시지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그 효율성의 시대,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내는 이 효율성의 시대가 마침표를 찍고 무슨 시대가 와야 되느냐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회복력 시대다.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아몬드가 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렇게 해서 아몬드를 캘리포니아에서 80%를 세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근데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벌들을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벌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아몬드가 나지 못할 위험까지 처한다 쳐. 근데 이런 중앙 집중화? 사람들이 생각했던 효율화? 이런 게 오히려 위험만 계속 가증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위험만 가중하고 있었다도 맞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같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연이 보내는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방금 법례는 이제 이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회복력 시대가 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분은 이미 그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팬데믹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2차 산업혁명 뒤에 3차 산업혁명이 왔다 이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우린 멸종할 거다 이거잖아. 그치. 그게 너무 강력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 또 미래학자인 게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 8년 전이면은 2014년인데 그때부터 슬슬 이 효율성 중시 세상에 대한 경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코로나19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미래를 적중한 거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8년 전뿐만이 아니라 1980년에 엔트로피라는 책을 냈거든.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골자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효율성 이면에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위험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너무 확인해버린 거지.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무 우리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소구하는 게 더 커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책에서 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사실 공학이라는 것도 그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라는 것도 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산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효율화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많이 배우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주장들을 한 번씩 브레이크 걸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딱 느꼈던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사례로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린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영학 배운 분들은 모두 공감할 거야. 그치. 린 시스템을 거의 요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경영 방식으로 배워. 교과서 같은 거지. 이게 요즘은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도요타에서 이제 처음 도입해가지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JI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재고, 최소한의 사람,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말 유기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 거야. 도요타에서 차량을 2대 만든다고 하면 모든 부품이 2대분만 준비돼 있고 그 사이에 납기에 대한 지연도 없고 조립에 대한 실수도 없어. 그래서 최저의 재고로 최고의 아웃풋을 낸다. 이게 이제 린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경고도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너졌던 사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야.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 책이 집필되기 전이긴 한데 그때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도요타의 일부 공장이 침수가 되거나 기능 불능이 됐어. 그래서 생긴 일이 뭐다? 도요타가 차를 한 대도 생산 못해.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10대 만들어야 되니까 10대치의 재고를 준비해놔. 부품들을. 근데 그 긴 여정에서 한 군데가 빵꾸가 나면 좌우가 다 망가지는 거야. 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효율성에 대한 위험? 근데 여기서 표현이 참 좋은 게 그런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내가 경영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울 때도 거기서 애써 외면하거든. 인풋을 많이 안 주고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면하고 생각보다 이 효율성의 시대가 무너져 가는 걸 미리 봤었는데 미리 한번 봤었던 적이 있는데도 그걸 꾸역꾸역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나 이 책에서 좋았던 게 지금 계속 효율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효율성이 이제 어떻게 저물어야 하는가 또 저물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좋았지만 그럼 효율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한테 들어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 맞아. 진짜 재밌었어. 그 내 머리에 들어오기로 크게 약간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 산업적인 측면이랑 다른 하나 어떤 학문 사조적인 측면에서 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이라고 분류하기 조금 모호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시계랑 그 미술의 원근법 이야기를 해. 그게 진짜 재밌었어. 원근법 얘기가. 나 진짜 신기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심지어 난 최근에 이탈리아에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난 그런
그림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잘 그렸네. 심지어 브루넬리스키가 만든 건물들도 다 봤어. 근데 아무 생각 없었거든. 이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시계라는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던 시간의 흐름을 분단위, 뭐 초단위로 쪼개면서 파악하게 되면서 더 그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살게 인간들이 좀 변모했고, 또 원근법은 나 진짜 신기했던 게 원래 원근법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그렸다며, 뭐 무슨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미술이 중세를 주름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이 중요한 존재는 크게 그리고 실제 비율하고 상관없이. 근데 원근법이라는 게 어떤 그 미술가에 의해서 도입이 되면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거를 화폭에 담아내면서 어떤 공간에 대한 인간의 시선을 바꿔놨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이 효율성과 연관지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원근법은 다 배우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방금 똘끼가 얘기해준 그 예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책을 읽어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효율성이 뭔지 알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 효율성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정의도 다를 거 아니야. 이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과 공간의 추상화와 합리화, 그리고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는 효율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후려쳐서 생각했을 때, 뭔가 퉁쳐서 생각했을 때, 왜냐면 그 나머지는 다 자녀 데이터들이잖아. 그 행위 자체를 다 효율성으로 보는 것 같아.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후려쳐서 생각을 하고 간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들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이제 끝이 난 것 같다.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의 자연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반대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 다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개념이 적응성이잖아. 그때 그 적응성의 빛을 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게. 그치,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회복력 시대에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자연의 일부임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문명인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문명인 자연인 있다는 건 없는 개념이고, 우리는 다 자연의 일부고, 우리가 자연 그 자체고, 우리가 인생을 배워야 되는 것이 자연이다. 예를 들면 계절이 바뀌듯이 그런 계절이 바뀌는 거에 우리가 스며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계절을 억제해 왔다는 거야. 우리가 편할 때 여름 데려오고 편할 때 겨울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라는 얘기를 약간 뭐랄까, 그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상에서 들었을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주의자들이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뭔가 지구를 아껴주고 동물을 사랑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랑, 우리가 지금 효율성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모든 걸 외면하고 이 효율성의 아웃풋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도 자연의 일부였더라라고 이런 서술하는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왜 그게 더 실천적으로 오지 않았는가. 왜냐면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 마음 아래에서는 지구를 자원이자 수단으로 봤구나. 그렇게 좀 더 반성하게 되더라고. 법리 말이 맞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막 엄청 와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분명히 들었고 어디서 본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제레미 리프킨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동양 사상의 뿌리가 그거라는 거야. 서양 사상은 자연을 악탈하고 착취하지만, 동양 사상은 애초에 뿌리부터 자연에 스며든 인간을 얘기했던 철학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양인으로서 그러면 좀 원래도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 책이 나는 사실 타이밍이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 물론 지금이라 나온 것 같긴 해. 지금이라서 이 책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팬데믹이 한번 쓱 지나가고 우리가 아직 회복을 다 못했잖아. 팬데믹으로부터. 그런 시대에서 딱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좀 다르게, 아까 범례가 말한 대로 조금 더 충격요법이 조금 더해져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 동양 사상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가지고,
난 이거 읽으면서 나 그 발제했을 때 깨달은 발제했었잖아. 불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나 그때 있었는데 있었어. 거기서 내가 연기라는 개념을 맞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건 거지. 모든 존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절대로.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도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너도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다. 이런 뭐 퉁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책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몸도 사실은 우리 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포들이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세상에는 절대로 불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체로서 완전한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책에서 나왔던 재밌는 사례 중에 또 이제 난 이제 계속 찔리면서 이 책을 많이 봤는데 그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헨리 포드의 얘기가 나와. 사실 헨리 포드도 뭐 아까랑 비슷하지만 경영학 배운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지. 그럼. 근데 그냥 모를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 현대식 조립라인 대량 생산의 거의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있었나? 약간 그렇게 봤던 게 이렇게 계속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화되고 뭔가 이렇게 기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 차를 사려고 하겠는가? 소비의 결핍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지금도 공학자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많은 것들을 자동화하고 무인화하고 그리고 휴먼 에러라고 이제 공학자들은 많이 얘기하지. 엔지니어들은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휴먼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런 소비 위기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이 효율성이라는 복음을 맞아.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서 계속 쓰고 있던 게 아닌가. 우리 모든 생활 습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나는 노동 얘기하면서 제일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했던 게 그 노동의 게임화 부분이 있어. 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걸 게임처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게임이기 전에도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건 똑같은데 그래도 이 게임화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노동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경계하고 저항하거나 혹은 내가 좀 노력을 기울이면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근데 이 게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했다라고 느끼게 한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상이 교육이 된 거지. 좀 가스라이팅인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을 게임화처럼 했지만 실제로 업무를 게임처럼 주는 업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물건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내 업무야. 근데 보통 그 업무를 어떻게 할당했었냐면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오늘 옮겨야 될 물건의 할당치가 있고 이걸 옮기면 퇴근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원래 업무를 할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땡이를 피우는 거야. 이 정도면 한 7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1시간 딱 쉬고 집에 가면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개발했냐면 이렇게 스마트 밴드 같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차. A라는 퀘스트가 주어져. A를 끝내면 띠롱 하면서 무슨 크레딧 쌓이듯이 보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나와. 그리고 더 빨리 끝내면 크레딧이 더 많이 나와. 그 일을 빨리 끝내면. 그러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옮기는 양은 똑같은데 5시간 만에 끝내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다 끝내서 마지막 퀘스트까지 5시간에 끝내면 그렇게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어차피 하는 일은 같아. 그래. 뭐 하는 일은 뭐 20 몇 개의 상자를 옮기는 일일 뿐인데 그걸 처음부터 주고 8시간 동안 하라고 했을 때와 하나씩 주면서 끝날 때마다 의미 없는 숫자가 띠롱띠롱 효과음과 함께 올라갈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흥미도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게 뭐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지. 뭐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노동자 착취의 게임화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사례가 딱 떠오르더라고. 근데 이게 참 책이 재밌는 게 나는 그 기업이 효율성을 쫓는 건 당연하다.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의심해본 적조차 없어. 그러니까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 맞아. 기업이 효율성을 가져가는 거는. 그게 왜 잘못됐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처음엔 막 거부감이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무 세상을 꽃밭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사실은. 나 심지어 무슨 생각도 했냐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지역 거버넌스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력 분산 스토리지 저장고나 뭐 태양열 발전이나 메타버스나 요즘 최근에 핫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 이런 키워드들도 개별 기업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죽어라 달려서 만들어낸 산출물들 아닌가? 다 같이 머리에 꽃밭을 달고 효율성 대신에 회복력을 뭔가 의지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활동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메타버스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나 지역 거버넌스를 지탱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비판을 계속 난 하게 되는 거야. 책을 읽다 보니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 왜 이렇게 이 책을 재밌게 읽고 있지? 과몰입. 나 꽤 몰입했을지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과몰입.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책 자체가 굉장히 뭔가 흡입력이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 난 이 책 재밌었던 게 이 책이 처음에 기존의 물리학 얘기로 시작을 해. 맞아, 연력학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 위에 토대에 얹어진 기존의 경제학들을 미친 듯이 비판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나는 물리학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물리학과 기존의 경제학을 미친 듯이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나는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그 GDP 얘기 부분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존의 경제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을 진공 상태에 두고 계산을 한 거다. 예를 들면 GDP를 얘기를 하면은 GDP가 높아지는 데까지 든 과거, 현재, 미래에 든 모든 자원들 낭비될 모든 그 엔트로피들을 계산이 안 돼 있다 그거는. 그러면서 GDP를 잠깐의 난장판이라고 얘기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잠깐 반짝 타들어가는 그 불씨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거 내 비유야. 반짝 타들어가는 불씨의 크기를 잰 게 GDP고 더 이상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GDP 높이려고 들어가는 이 모든 자원들을 왜 계산하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데 듣고 보면 진짜 걔 맞는 말만 한다. 맞는 말 대단치. 이런 생각이 아마 이 책 시작에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일부 처음이 재밌거든. 내가 봤을 때. 맞아. 처음이 재밌어. 좀 너무 겁먹지 않고 책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그 수험 경제학을 좀 공부해봤으니까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 원래 케인즈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다 미시 경제학이었대. 거시 경제학이 없이. 근데 케인즈가 물론 대단한 천재이긴 했지만 수학을 잘 못했다는 거야. 원래 경제학은 수학이 필수인데. 그치. 그래서 수학보다는 직관으로 이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케인즈주의의 출발이고 거기서 거시경제학이 탄생하고 그걸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라는 게 이 수험경제학에서 썰처럼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은 데카르트의 어떤 수학적 사고관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 근데 진짜 실제 인류 역사에서도 대공황이라는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수학적인 사고관보다는 조금 더 직관에 기초한 사고를 한 케인즈식 해법이 통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과거부터 쭉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혹시 공학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물리 쪽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진짜 모르는 분야가 없던데. 진짜 물리학뿐만 아니라 맞아. 얘 대중음악 뒤에 테일러 스위프트 나도 깜짝 놀랐어. 맞아. 팝스타도 나오고. 진짜 신기했어. 근데 안내가 얘기했던 그 경제학을 비판하는 그런 방식 중에 난 그 방식이 공학도로서 되게 공감됐어. 경제학은 아직 뉴턴의 물리학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 표현이 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난 공학도로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 비유 자체가 경제학을 비판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비유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신선하게 왔고 그 말 자체에서 이제 안내가 잠깐 얘기했던 타임 T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표현을 보고 이분은 공학도를 하셨어도 참 잘하셨겠다. 근데 약간 이분이 조금만 더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이름을 더 크게 남겼을 것 같아. 그랬을 수 있지. 수도 되게 그랬을 것 같아. 이 책의 4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성경도 마지막에 예언으로 끝난단 말이야. 이름을 내가 성경의 그 마지막 이름을 요한계시록 아닌데? 요한계시록 맞나? 요한계시록이지? 이 성경의 마지막은? 마지막은? 약간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사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현 시대 얘기를 지금 많이 했잖아. 이 사람이 진단하고 있는 현 시대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는 건데 이 사람 미래학자라면서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이 책의 4부를 꼭 읽어보시라. 4부에 이 사람이 예언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좀 들어가 있다. 여기서 4장에서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인류를 위해서 이로운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그 생각을 했어. 한국에 이로운 생각일까? 왜? 제조 공장을 본토로 불러들이고 자원을 다 다생산화해서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게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회복력이지. 어떤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 문제를 조금은 쉽게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설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4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그 효율성의 정점에 있는 나라란 말이야. 모든 세계가 효율성을 쫓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나라인데 만약 모든 강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회복력 시대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유튜브 영상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레미 리프킨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얘기를 해. 그래서 한국이 진보의 시대의 마지막 성공 사례일 것이다. 법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을 정말 이 효율성 시대에 정말 단물을 잘 먹은 나라라고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의 DNA는 근데 뭐 미국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서구권과는 다르게 이제 동양 사회이다 보니까 한국의 DNA는 관계에 있다라고 본대. 그래서 한국이 정말 잘 해내갈 거라고 이 사람은 보고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서 좋은 미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책의 4부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서 얘기를 하지. 나는 약간 읽으면서 내가 여기 지금 포함이 되나? 포함되지.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가 밝은 이 젊은 시대 우리가 내가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100세 시대라는데 포함되지.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이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뭔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 진보의 시대와는 약간의 결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좀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기 포함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이 독자라면 누구든지 이제 거기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봤을 때 리프킨이 그 뭐 엔트로피를 시작으로 40년간 이런 담론의 책을 계속 써내가는 이유는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회복력 시대라는 담론을 하나의 밈화시키고 싶은 것 같아. 그거를 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부터 시작해서 뭐 육식의 종말이나 뭐 그런 책들을 계속 출판을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을 읽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내는 것 같거든. 당연히 이 책을 읽었다면 누구든지 안내가 말하는 그러한 사람에 포함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그치. 생각을 해봐.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그리고 나는 약간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석학 중에 한 명이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있잖아. 사피엔스. 근데 워낙 둘 다 유명하니까 그냥 좀 비교를 해보자면 유발 하라리보다는 이 리프킨이 훨씬 더 인간을 따뜻하게 보는 것 같아. 좀 긍정적이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맞아. 나도 따뜻함이 느껴졌어. 인간이 기본적으로 뭐 공감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뭐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더라? 자연에 좀 많이 노출시키고 그 생명의 의식을 싹 트도록 도와준다면 맞아. 인간은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자연이나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 아 맞아.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 뭐 몇 살인지 정확히 5세였던 것 같아요. 5세쯤이 지나면 이제 교육에 의해서 그들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되게 좀 따뜻하다고 느꼈었어. 맞아. 왜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걸 되게 걱정하고 인류는 해내갈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그 시선에서 오는 이 동질감 같은 인류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방금 말한 이제 그 특유의 그 천재들의 차가움이 있잖아. 그치. 천재들이 인류를 바라보는 약간의 시니컬함. 약간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라나?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라나?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 천재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없어. 맞아. 되게 따뜻한 책이라는 거에 되게 공감.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난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믿는다고? 그게 신기하잖아. 이 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연구를 계속했는데 계속 실망했을 거 아니야, 인류한테. 그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지구를 망쳐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 같으면 이미 포기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책도 안 써. 니네 알아서 살아. 다 망해라 그래. 종말 시리즈 쓰다가 마지막에 진짜 종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주창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독자들 입장에서는 리프킨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회복력 시대라는 저 워딩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프킨이 대단한 거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나 같으면 팬데믹 왔을 때 니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은데 그것까지 이제 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이 책을 이 광고가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거거든? 내가 읽는 분야가 아예 아니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읽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뭔가 이 책에서 주는 이 메시지와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나에게는 진짜 거의 아인슈타인 같아 지금. 너무 멋있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 수가 있구나. 이게 청취자분들은 계속 들으시면서 안느가 광고 때문에 이러나? 아니 아까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맞아. 막 팟캐스트가 나는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읽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이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재밌어서 책도 두껍고 회복력 시대라는 단어도 패밀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용기를 내서 한 장을 넘겨보면 그래도 끝까지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아까 안느가 말했듯이 이거는 시대가 와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온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고 흐름을 못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도태될 수도 있다. 맞아. 나 그 생각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좋다 한번 읽어봐라 이런 말 말고도 안 읽으면 근데 너가 너 손해. 너 손해일 걸 이런 생각도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들기는 해. 근데 나 되게 공감했어. 왜냐면 나도 이 책 읽으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뒤따라가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렇게 되고 싶다면 이 책은 필독서야. 이거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광고주님 민음사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책을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와. 이 책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책을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민음사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줬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총 몇 분이죠? 5분. 5분을 뽑아서 책을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팟빵이던 뭐 플로던 유튜브던 그 어디든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댓글로 이 책을 받고 싶으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면 댓글이 잘 안 남겨져요. 삭제가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메일 앞부분, 그러니까 이메일 헤드죠? 그 부분을 영어로 작성하시고 뒤에는 이제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JJYS 190318 하고 그냥 지메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 한국말로 지메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조금 이메일 같지 않게끔 이메일을 마지막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검토를 하면서 이분은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 5분을 뽑아서 공지를 올릴 예정이고요. 그분들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드려서 주소를 받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얘기하니까 재밌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책이 아니더라도. 진짜 범위라고 해야 되나? 분야 불문 광고주님들 항상 우린 열려있기 때문에 대중음악도 할 수 있고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 영화도 할 수 있고요. 음료수가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료수 하나 보내주시면 이걸로 1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음료수, 과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광고주님들 우리 항상 열려있으니 연락 항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 응? 안녕. 안녕.